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치던 그 밤, 재개발 구역의 좁고 냄새나는 골목 안에서 한 여자가 죽음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상위, 하늘그룹의 여회장 윤사라. 평생 대리석 바닥과 유리 빌딩 위에서만 살았던 그녀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눈과 지늘기 뒤섞인 바닥 위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어디 갔어? 분명 이쪽으로 튀었는데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가 골목 끝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윤사라의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었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은 5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는 밤이었고 그 눈보라는 마치 그녀의 운명을 시험하듯 집요하게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수행비서 하나 없이 이곳에 온 것을 사촌 동생 최상모의 비리를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을 윤사라는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용역들이 세입자들을 무자비하게 쫓아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 했을 뿐이었지만 그 선택이 지금 그녀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꼭 잡아 최상모가 내렸다는 섬뜩한 지령이 머릿속에서 울렸고 그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듯 사내들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눈 쌓인 언덕을 달리는 것은 불가능했고 결국 윤사라는 막다른 골목의 폐가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몰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눈을 질끈 감은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튀어나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엄마인 척하세요. 뒤에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낮고 급한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듯 꽂혔고 윤사라는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커다란 손이 그녀의 입을 틀어막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포에 온몸이 굳어버린 채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골목 입구에서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어디 갔어? 가로등 불빛 아래 낡은 점퍼를 입은 가난해 보이는 청년과 술에 취한 듯 고개를 숙이고 비틀거리는 중년 여자가 보일 뿐이었습니다. 윤사라의 값비싼 코트는 이미 진흙과 눈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그녀를 재벌 회장이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내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투덜거렸습니다. 뭐야, 그냥 취객이잖아. 형님, 저쪽 폐가로 간 거 아닙니까? 발자국이 이어지는데요. 얘야, 빨리 이동해. 놓치면 우리 다 목 날아간다. 그렇게 말하며 사내들의 발소리는 눈보라 속으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청년은 윤사라의 입을 막고 있던 손을 천천히 떼었습니다. 그제야 윤사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청년은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투덜거리듯 말했습니다. 아줌마, 간도 크시네. 겁도 없이 거길 왜 들어가요? 거긴 우리 같은 놈들도 밤에는 안 가는 데예요. 윤사라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구해준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을 등지고 선 그의 얼굴은 역광 때문에 또렷하지 않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낯설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윤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내자 청년은 콧방귀를 끼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우면 밥이나 한 끼 사주든가요? 아니면 떡값이라도 좀 주시고요.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그는 자신이 두르고 있던 낡은 목도리를 풀어 윤사라의 목에 조심스럽게 감아주었습니다. 그 목도리에서는 땀 냄새와 흙 냄새가 섞여 났지만 윤사라는 평생 덮어본 어떤 밍크 코트보다도 더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재개발 구역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최고 재벌 회장과 이름 없는 가난한 청년의 운명은 그렇게 거친 손길 하나로 처음 연결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골목에서 윤사라의 팔을 붙잡아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멍하니 있으면 진짜 얼어 죽어요. 정신 차려요. 그의 손은 투박했고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윤사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면서도 본능처럼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발목이 시큰거렸지만 뼈속까지 파고드는 한기 때문에 아픔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윤사라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청년은 대답 대신 앞장서서 눈길을 헤쳐나갔습니다. 무릎까지 쌓인 눈을 밟으며 한참을 걸어간 끝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재개발 구역 가장 구석에 놓인 낡은 컨테이너 하나였습니다. 녹이 쓸어 붉게 변한 철판은 금방이라도 눈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찌그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청년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누추하죠. 호텔 스위트룸은 아니어도 얼어 죽는 것보단 나을 겁니다. 그는 뻑뻑한 쇠문 손잡이를 힘껏 돌렸습니다. 끼익, 소름 끼치는 금소금과 함께 문이 열리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사라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평생 대리석 바닥과 은은한 향기 속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이 공간은 짐승우리와 다를 바 없는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해요? 밖에서 눈사람 될 거예요. 청년의 재촉에 윤사라는 이를 악물고 컨테이너 안으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청년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치직, 탁, 천장에 매달린 낡은 백열전구가 잠시 깜빡이더니 희미한 주황빛을 토해냈습니다. 어둠이 걷히며 드러난 컨테이너 안에는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얇은 매트리스와 찌그러진 석유난로 하나,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작업복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이 청년이 가진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윤사라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 깊숙한 곳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청년이 젖은 외투를 털며 투덜거렸습니다. 후, 진짜 춥네. 아줌마, 괜찮아요.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윤사라는 청년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전구의 주황빛 아래 드러난 얼굴, 짙고 또렷한 눈썹, 고집스러워 보이는 오뚝한 코,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매. 윤사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숨쉬는 법조차 잊은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은 2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강진우의 얼굴과 소름이 끼칠 정도로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윤사라의 입에서 헛소리 같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아무리 닮아도 이럴 수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눈앞의 청년은 마치 젊은 시절의 남편이 시간을 거슬러 돌아온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현기증이 몰려와 다리가 휘청거렸고 결국 윤사라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줌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청년은 놀란 표정으로 달려와 윤사라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그의 몸에서는 흙냄새와 땀냄새, 그리고 묘하게 그리운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윤사라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뺨을 만지고 싶었지만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까 너무 놀라서 어지러워서 그래요. 청년은 그녀를 매트리스 위에 앉히더니 구석에 놓인 석유난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탁, 탁 곧 매캐한 석유 냄새와 함께 붉은 온기가 컨테이너 안을 천천히 채워갔습니다. 청년은 난로 위에 낡은 양은 주전자를 올려놓고 자신의 품속을 뒤적이다가 꼬깃꼬깃한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원래 제가 저녁으로 먹으려고 아껴둔 건데요. 봉투 안에는 차갑게 식어 눅눅해진 붕어빵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천하의 하늘 그룹 회장이 길바닥에서 파는 그것도 식어버린 붕어빵을 받아 들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윤사라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입 빼어 문 순간 차가운 팥소가 입안에 퍼졌고 이상하게도 목을 넘어가는 순간 뜨거운 덩어리가 되어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맛있네요. 윤사라의 떨리는 말에 청년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그렇죠. 저기 사거리 포장마차 할머니가 파들 진짜 잘 써요. 윤사라는 붕어빵을 씹으며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죽은 남편을 닮은 이 가난한 청년이 자신의 전부인 저녁을 아무렇지 않게 내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얼어붙은 그녀의 심장에 작은 균열을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사라는 붕어빵을 천천히 씹으며 맞은편에 앉아있는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난로 위에서 끓기 시작한 주전자가 미세하게 떨리며 작은 소리를 냈고 컨테이너 안에는 석유 냄새와 따뜻한 공기가 조금씩 퍼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난로에 손을 쬐며 투덜거렸습니다.
부자들은 이런 거 안 먹죠? 식어서 맛없을 텐데 윤사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 맛이에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값비싼 음식들에 둘러싸여 살았지만 이렇게 가슴 깊숙이 내려앉는 따뜻함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그제야 안심한 듯 웃으며 컵에 따뜻한 물을 따라 윤사라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좀 마셔요. 몸이 아직 많이 차가워 보여서요. 컵을 받는 순간 윤사라의 손끝이 다시 한번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의 손짓 하나, 말투 하나가 자꾸만 오래전 기억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총각. 이름이 뭐예요? 윤사라가 조심스럽게 묻자 청년은 별 생각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강동수요. 편하게 동수라고 부르세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윤사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과 같은 성,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익숙하게 들리는 이름.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십 개의 의문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동수는 윤사라를 힐끗 보며 웃었습니다. 아줌마는 이름이 뭐예요? 보아하니 사모님 같은데 자식들은 뭐하고 이런 데를 혼자 돌아다녀요? 자식이라는 단어가 윤사라의 가슴을 세게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자식은 없어.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거든. 그 말에 동수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가 이내 씁쓸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저랑 반대네요. 저는 부모님을 잃어버렸거든요. 아니, 버려진 건지 잃어버린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어깨를 으쓱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숨길 수 없는 외로움이 고여 있었습니다. 윤사라는 그 눈빛에서 자신의 지난 세월을 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둘 다 잃어버린 것들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동수가 젖은 바지가 불편한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축축해서 영 찝찝하네. 바지 좀 말려야겠어요. 눈 버릴 수 있으니까 딴 데 보세요. 그는 농담처럼 말하며 작업복 바지단을 걷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사라는 고개를 돌리는 척하다가 무심코 그의 다리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와 경악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동수의 왼쪽 종아리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힐 정도로 깊고 거친 흉터.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살점이 뒤틀리고 지식여진 듯한 그 흔적은 22년 전 윤사라의 기억 속에 지옥처럼 각인된 바로 그 모습과 너무도 똑같았습니다. 3살배기 아들이 사나운 도사견에게 다리를 물려 피투성이가 되었던 그날 병원으로 달려가며 제발 다리만은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그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윤사라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으며 신음같은 소리를 냈고 손에서 붕어빵이 툭 떨어져 눈녹은 흙탕물 위를 굴렀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울려 퍼진 그 소리에 동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줌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그는 황급히 다가오며 바지단을 다시 내리려 했지만 윤사라의 시선은 이미 그의 다리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난로의 붉은 불빛 아래 그 흉터는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고 윤사라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수없이 스스로를 부정했지만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맴돌고 있었습니다. 준우. 22년 전 시장통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아들. 윤사라는 떨리는 손으로 허공을 더듬듯 그의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총각. 그 다리 상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목소리는 갈라졌고 숨은 가쁘게 끊어졌습니다. 동수는 그제야 그녀의 시선을 알아차린 듯 당황한 기색으로 급히 바지단을 끌어내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거요. 놀라셨죠? 보기 좀 흉하죠. 그는 머쓱한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덧붙였습니다. 고아원 들어가기 전부터 있던 거래요. 원장님 말로는 어릴 때 걔한테 아주 심하게 물린 자국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윤사라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걔에게 물린 상처,
고아원에 오기 전부터 있었던 흉터, 그리고 죽은 남편과 너무도 닮은 얼굴.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며 윤사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의 문턱 앞에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동수를 바라보며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끌어안고 울부짖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한동안 말소리 대신 석유난로가 타는 소리만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윤사라는 꽉 깨문 입술 사이로 겨우 숨을 고르며 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내가 내 엄마다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세상을 또 한 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수는 그런 윤사라의 시선을 눈치챘는지 괜히 난로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릴 때는요, 그 상처 때문에 반바지도 못 입었어요. 애들이 괴물다리라고 놀렸거든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세월의 무게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윤사라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 상처 하나로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버텨왔을지 그녀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윤사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총각, 몸이 많이 단단해 보이는데 예전에 운동했어요. 그 질문에 동수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 빛은 깊은 그림자에 가려졌습니다. 그는 구석에 놓인 낡은 가방을 끌어당겨 천천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윤사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태권도 도복을 입고 금메달을 목에 건 소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동수보다 훨씬 어리고 훨씬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저 태권도 선수였어요. 전국 대회도 나가고 메달도 좀 땄고요. 국가대표 상비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사라는 숨을 들이마시다 말고 멈췄습니다. 이렇게 반듯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아이가 어쩌다 이 차가운 컨테이너 안에 앉아 있어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뒀어요? 윤사라의 물음에 동수는 사진을 다시 가방 속 깊이 넣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3 때였어요. 사고를 좀 쳤거든요. 그의 시선은 난로 불꽃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그 불 속에서 과거를 하나씩 꺼내 보려는 듯 했습니다. 고아원 같이 자란 여자애가 있었어요. 가족 같은 애였죠? 아니, 그보다 더 소중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동수의 입가에 잠시 미소가 스쳤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근데 같은 학교에 돈 좀 있는 집아들이 그 애를 좋아한다고 따라다니며 괴롭혔어요. 싫다는데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고 그의 두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말려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빈 교실로 끌고 가는 걸 봤어요. 그 순간 눈이 뒤집혔죠.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윤사라는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싸움이랄 것도 없었어요. 그놈이 여자의 뺨을 때리려는 걸 막았을 뿐인데 밀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졌대요. 하필이면 뼈가 좀 복잡하게 부러졌다나 뭐라나 동수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집안이요, 꽤 잘나가는 졸부였어요. 합의금이랑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고아인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윤사라는 손에 힘이 들어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못했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동수는 씁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태권도 선수잖아요. 운동선수의 손과 발은 흉기라면서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 폭행으로 처리됐어요. 그 말에 윤사라는 숨을 들이켠 채 얼어붙었습니다. 정의를 지키려 한 행동이 오히려 죄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판사님 앞에서도 빌었어요. 여자애를 구하려고 한 거라고. 근데 그쪽 변호사가 워낙 비싼 사람이었는지 제 말은 하나도 믿어주지 않더라고요. 동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결국 소년원에 갔어요. 태권도 협회에서는 제명당했고요. 대학은 꿈도 못 꿨죠. 빨간 줄 그어진 전과자를 받아주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포기와 체념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나오고 나서 공장이든 식당이든 닥치는 대로 일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놈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는지 취직하는 곳마다 전화를 해서 전과자 쓰지 말라고 압력을 넣더라고요. 그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곳까지 흘러온 것은 우연도, 운명도 아닌 누군가의 악의와 횡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철거 현장은 신원조회 같은 거 안 하거든요. 그냥 힘만 쓰면 되니까 동수는 다 식어버린 주전자에 물을 컵에 따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웃기죠. 사람 하나 구하려다가 제 인생은 통째로 망가졌다는 게. 그리고 잠시 침묵한 뒤 그는 윤사라를 바라보며 개구쟁이처럼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죽어가도 안 도와주려고 했는데 아줌마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또 바보짓을 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사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바보라니.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착한 아이가 그런 이유로 자신의 인생을 빼앗겼다니.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조용하지만 뜨겁고 무서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을 이렇게 만든 놈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윤사라는 말없이 맹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컨테이너 밖에서 바삭바삭 눈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사라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고 동수의 얼굴에도 순간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들려온 것은 거친 사내의 목소리가 아닌 맑고 숨가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동수야, 그 한마디에 동수의 어깨가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가더니 낮고 날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왜 왔어? 윤사라는 문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 쌓인 언덕길을 헐레벌떡 올라온 한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도 값비싼 옷도 아니었습니다. 물 빠진 청바지에 두툼한 베이지색 코트, 목에는 수수한 목도리를 둘렀고 양손에는 반찬통이 가득 든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비번이잖아.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보러 왔어. 아가씨는 숨을 고르며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장조림이랑 멸치볶음 해왔어. 내가 좋아하잖아. 동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가에 필요 없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는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서연,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여기 드나드는 거 소문나면 병원에서 잘릴 수도 있어. 그 말에도 서연이라 불린 아가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가가 붉어지더니 동수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상관없어. 잘리면 잘리는 거지? 나 의사 된 거 너 때문이잖아. 그 말에 윤사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감옥 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죽어라 공부해서 의사 된 거야? 나중에 내가 다치면 내가 고쳐주려고. 서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져 눈밭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윤사라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이 아가씨가 동수가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걸고 지켜냈던 바로 그 아이임을 단번에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동수야, 제발 나 좀 밀어내지 마. 너 나 구하려다가 그놈 팔 부러뜨리고 전과자 된 거잖아. 국가대표 꿈도 접었잖아. 서연은 울먹이며 동수의 가슴을 주먹으로 툭툭 쳤습니다. 나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진 것 같아서. 나 매일매일 너무 아파. 동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서연을 끌어안고 싶은 마음과 그래서 안 된다는 이성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착각하지 마. 내가 좋아서 한 거야. 너한테 빚진 거 없다고. 그는 서연의 어깨를 잡고 억지로 돌려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이제 전과자야. 철거 용역이고. 너 같은 의사랑은 급이 달라. 그러니까 내 앞에서 사라져. 마지막 말은 거의 외침에 가까웠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한 번만 더 오면. 그땐 내가 진짜 사라져 버릴 거야. 동수는 컨테이너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 남은 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울다 결국 반찬 보자기를 눈밭에 내려놓고 등을 돌려 뛰어갔습니다.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동수의 눈빛은 금세 젖어들었고 그녀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바보 같은 여자.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지. 동수는 눈밭에 놓인 반찬통을 끌어안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조용히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윤사라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인기척에 놀란 동수가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일어났습니다. 아, 아줌마, 깨셨어요. 시끄러웠죠. 별일 아니에요.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지만 퉁퉁 부은 눈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윤사라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동수의 옷에 묻은 눈을 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하는구먼. 동수는 고개를 획 돌리며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고아원 동기예요. 귀찮게 따라다녀서 혼낸 거예요. 하지만 반찬통을 쥔 그의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윤사라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사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잔인하게 스스로를 버리고 있는지를요. 그 순간 윤사라의 마음속에서 결심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굳어졌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고 사랑마저 짓밟은 자들. 이제는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고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속으로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동수가 반찬통을 끌어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윤사라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고 충분히 벌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더 이상 혼자 버텨야 할 이유도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사라는 아무 말 없이 컨테이너를 나섰고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눈보라 속을 내려오며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단축번호 1번,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알아볼 게 있어. 전화기 너머로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윤사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한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지역 유지라는 박민재라는 놈, 그리고 그 애비 박철수. 뭐 하는 인간들인지 전부 파헤쳐. 직업, 재산, 비리, 그리고 강동수라는 청년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화를 끄는 윤사라는 재개발 구역의 불빛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 아래서 철거 현장의 불빛은 마치 짐승의 눈처럼 번뜩이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는 동수가 있었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가 다 되돌려줄게.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각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올그룹 전무실, 최상무는 책상 위에 펼쳐진 사진들을 내려다보며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부하가 몰래 찍어온 사진 속에는 윤사라가 재개발 구역의 컨테이너를 드나들고 낡은 옷을 입은 청년과 나란히 걷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노숙자 같은 놈을 매일 밤 찾아간다고 최상무는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군 후 그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한 장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청년이 윤사라에게 붕어빵을 건네며 환하게 웃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최상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잠깐. 이놈,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그는 서랍을 뒤져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25년 전 윤사라의 남편 강진우 사장의 장례식 사진이었습니다. 최상무는 돋보기까지 꺼내 두 사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짙은 눈썹, 오뚝한 코, 웃을 때 휘어지는 눈매까지. 판박이었습니다. 최상무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그의 머릿속에서 22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자신이 사주해 시장통에 버리게 했던 그 아이, 윤사라의 아들 준우.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윤사라 눈앞에 다시 나타났다는 가능성에 최상무의 심장이 거칠게 뛰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는 이를 갈며 전화를 집어 들었습니다. 김비서, 대성건설 박 사장 지금 당장 불러. 아무도 모르게 후 1시간 뒤 서울 외곽의 은밀한 요정. 최상무와 대성건설 박철수 사장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술잔을 들고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큰일입니다. 윤 회장이 계약을 전부 끊겠다고 난리입니다. 최상무는 느긋하게 술잔을 채워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박 사장, 겁먹을 것 없어. 자네 살 길을 하나 알려주려고 부른 거니까. 박 사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살 길이요. 최상무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강동수, 그놈 알지? 그놈이 사실 윤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야. 박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린 끝장 아닙니까? 최상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지. 그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사고는 공사판에서 제일 흔하지 않나? 벽돌이 떨어질 수도 있고 발을 헛디뎌 추락할 수도 있고. 박 사장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뒤는 봐주시는 겁니까? 최상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차기 회장이야. 이 욕망과 공포가 뒤섞인 침묵 끝에 박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철거 현장에서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음산한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 눈보라가 다시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보라 속에서 어머니의 분노와 악인의 음모는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재개발 철거 현장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채 차가운 공기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동수는 평소처럼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여몄습니다. 눈발은 잦아들었지만 바닥은 여전히 미끄러웠고 철골과 콘크리트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동수야, 오늘은 옥상 작업이다. 5구역 건물 위로 올라가. 반장의 말에 동수는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는 낡은 폐건물을 올려다보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곳이 자신의 무덤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동수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그는 전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붕어빵 아줌마, 아니 이제는 마음속에서 자꾸만 전마라는 단어로 바뀌려는 그 여자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오늘 일당을 받으면 따뜻한 내복이라도 하나 사다 드려야겠다고. 그런 소박한 생각이 그의 발걸음을 조금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옥상 끝, 가장 위태로운 철골 위에 도착했을 때 반장이 턱짓으로 지시했습니다. 저기 끝에 철골 하나만 절단하면 끝이야. 동수는 산소절단기를 메고 조심스럽게 철골 위를 걸어갔습니다. 발밑은 아득한 낭떠러지였고 바람에 실린 콘크리트 가루가 눈발처럼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반장은 뒤로 물러서며 무전기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파이 도착했다. 작업 시작해. 그 신호와 동시에 건너편 건물 옥상에 숨어있던 굴착기 기사가 레버를 당겼습니다. 쿵! 금속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굴착기의 집게가 동수가 딛고 있던 철골 지지대를 강타했습니다. 동수의 몸이 크게 흔들렸고 지지대는 종잇장처럼 휘어졌습니다. 피해! 동료들의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끼기깃! 녹슨 철골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미노처럼 무너졌고 동수의 몸은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가 철근 더미와 함께 10m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쾅! 먼지 구름이 치솟으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 깔렸다. 구급차 불러. 누군가 외쳤지만 반장은 일부러 사람들을 막아서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비켜. 더 무너진다. 그의 얼굴에는 소름 끼치는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과다 출혈로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켜. 현장 입구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윤사라가 붙여둔 경호팀이었습니다. 그들은 반장을 거칠게 밀치고 무너진 철골 더미로 뛰어들었습니다. 강동수 씨. 정신 차리세요. 경호팀장은 맨손으로 날카로운 철근과 콘크리트를 헤치며 소리쳤습니다. 손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살려내. 회장님 명령이다. 마침내 먼지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동수의 몸이 드러났습니다. 안전모는 산산이 부서져 있었고 이마와 팔다리에서는 붉은 피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희미한 신음을 남긴 채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1시간 뒤 대학병원 응급실. 자동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윤사라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신발 한 짝이 벗겨진 것도 머리가 흐트러진 것도 그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동수야.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는 동수를 보는 순간 윤사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얀 시트 위로 번져가는 붉은 피가 그녀의 눈을 찔렀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환자 상태가 매우 위독합니다. 의사의 말에 윤사라는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병원을 통째로 사라고 해도 하겠습니다. 그때 수술실로 옮겨지던 침대 위에서 동수가 잠시 눈을 떴습니다. 아줌마, 힘겹게 내뱉는 그 한마디에 윤사라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말하지 마. 괜찮아질 거야. 윤사라는 피로 젖은 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울먹였습니다. 동수는 희미하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붕어빵. 사드리려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고개가 힘없이 떨어졌고 수술실 문이 닫히며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윤사라는 피 묻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2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이 흘린 피였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서서히 말라갔고 그 자리를 차갑고 서늘한 분노가 채워갔습니다. 김 실장. 윤사라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거야.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망설임도 자비도 없었습니다. 오직 끝까지 쫓아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어머니의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는 숨이 막힐 듯한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붉은 불이 켜진 채로 시간이 흐를수록 윤사라의 손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수많은 계약서와 숫자를 쥐어왔던 손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힘도 없는 어머니의 손일 뿐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그녀는 소리 없는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급히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나타난 사람은 김 실장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윤사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투를 받아드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끝내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뜯고 종이를 펼치는 순간 글자가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체 A와 검체 B의 유전자 일치 확률 99.999%. 친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윤사라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의심으로 버텨왔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가슴 깊숙한 곳에서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준우야. 그녀는 종이를 가슴에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22년 동안 찾아 헤맨 아들,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던 아이가 피투성이가 되어 수술실 안에 누워있다는 현실이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서연이 뛰어나왔습니다. 동수아. 강동수 어디 있어요? 응급수술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보고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수술실 앞에 앉아있는 윤사라를 알아보고 멈칫했습니다. 아줌마. 하지만 피 묻은 명품 정장과 수십 명의 경호원들 사이에 앉아있는 윤사라는 더 이상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윤사라는 눈물을 닦고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 양. 그 한마디에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수.
많이 다쳤어요. 살아는 있는 거죠. 윤사라는 서연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낼 겁니다. 그 말에는 위로를 넘어선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복도 반대편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병원장 이명석과 그의 아내가 서연을 찾아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이명석 원장은 윤사라를 보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혹시 윤 회장님 아니십니까? 윤사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 원장님. 당황한 원장의 시선이 수술실 문으로 향하자 윤사라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안에 있는 환자. 제 아들입니다. 그 말에 서연은 물론 이 원장 부부까지 숨을 삼켰습니다. 22년 전에 잃어버렸던 제 아들 준우예요. 강동수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죠. 서연의 다리가 풀릴 듯 흔들렸고 윤사라는 그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자네를 목숨처럼 지켰더군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 위에 서 있었는지를 그제야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수술실 위에 붉은 불이 꺼지고 초록 불이 켜졌습니다. 문이 열리며 지친 기색의 집도의가 걸어 나왔습니다. 환자분.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한마디에 윤사라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눈물과 함께 또 다른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살아났다는 기쁨과 동시에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자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윤사라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김 실장,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내 아들 인생을 망친 놈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전쟁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하늘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긴급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에 임원들과 주요 주주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상에선 최상무는 엄숙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억누르기 힘든 욕망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사라 회장님은 최근 심각한 판단력 저하와 정서적 불안 증세를 보이고 계십니다. 그의 말과 함께 대형 스크린이 켜졌고 화면에는 재개발 구역의 컨테이너를 드나드는 윤사라의 모습, 낡은 옷차림의 청년과 함께 있는 사진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회의장 안에서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최상무는 그 반응을 즐기듯 말을 이었습니다. 보십시오. 회사의 이익은 뒷전이고 철거 용역 전과자와 어울리며 회사 자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회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 대성건설 박철수 사장이 벌떡 일어나 거들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 청년은 아주 질 나쁜 전과자입니다. 회장님이 판단력을 잃고 저런 놈에게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박 사장은 이미 동수가 사고로 죽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 공사 현장에서 큰 사고를 당해 죽을 뻔한 놈입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그 병원비로 수억을 쓰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최상무는 책상을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이제 표결에 들어가야 합니다. 윤사라 회장 회의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회의장 뒷문이 벼락처럼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꺼번에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또각또각 단단한 구두 소리가 회의장 바닥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윤사라 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단상 앞으로 걸어 들어왔고 그 뒤에는 수십 명의 경호원이 길을 만들 듯 도열해 있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내 자리에서 해임을 논해 윤사라의 차가운 일갈에 회의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최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병원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준사라는 그의 말을 자르듯 비웃었습니다. 내가 충격받아 쓰러져 다시는 못 일어날 줄 알았나. 그녀는 단상 위로 올라서며 주주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제가 노망이 나서 회사 돈을 젊은 놈에게 퍼줬다고요. 윤사라는 입꼬리를 비틀며 손짓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회의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휠체어 하나가 조용히 들어왔고 그 위에는 환자복 위에 정장 재킷을 걸친 동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고 한쪽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또렷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회의장 안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저 사람은 박철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귀신을 본 것처럼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앉았습니다. 살아있었어. 최상무 역시 다리가 풀린 채 단상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동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갈비뼈가 쑤셨지만 이를 악물고 입을 열었습니다. 박철수 사장님, 최상무님. 제가 죽기를 많이도 바라셨죠. 그의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회의장을 울렸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어머니가 지켜주셔서요. 어머니라는 단어에 회의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윤사라는 동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선언했습니다. 소개합니다. 22년 전 실종되었던 제 아들, 하늘그룹의 정당한 후계자 윤준우입니다. 그 순간 대형 스크린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크게 띄워졌습니다. 친자 관계 성립 99.999%. 최상무의 얼굴은 망연자실해졌고 박철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입술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윤사라는 다시 손짓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어두운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사고로 위장해서 확실하게 처리합시다. 최상무와 박철수의 목소리가 분명히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최상무가 소리쳤지만 이미 주주들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전무님이 시킨 겁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때 회의장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상무 씨, 박철수 씨 살인교사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최상무는 윤사라를 노려보며 악을 썼습니다. 내 핏줄인데 윤사라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 핏줄은 여기 있는 내 아들뿐이야. 이 두 사람은 비명과 함께 끌려나갔고 회의장에는 깊은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윤사라는 떨고 있는 동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했다. 아들악 동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그녀의 어깨에 몸을 기댔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자리에서 22년의 시간은 그렇게 단숨에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진 뒤에도 시간은 쉽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최상무와 박철수의 비명소리가 멀어질수록 윤사라의 가슴속에서는 지난 22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은 동수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천천히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회장이 아니라 한 아이의 엄마로 서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는 권력의 승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한 어머니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 창가로 겨울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동수는 여전히 몸 곳곳에 통증을 안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전과 달리 단단하고 맑아져 있었습니다. 윤사라는 침대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미역국 한 숟갈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아직 몸이 다 회복된 게 아니니까. 그 평범한 말 한마디가 동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한 단어에 윤사라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22년 동안 꿈속에서만 수없이 들어왔던 그 부름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동수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삶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후 윤사라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후계자 수업도 이사회 자리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수가 원했던 길을 택하게 했습니다. 태권도로 단련된 몸과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살려 사람을 해치는 힘이 아닌 사람을 지키는 힘으로 쓰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늘그룹 산하에 새로운 보안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름은 JS 시큐리티. 대표는 강동수, 아니 윤준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봄날, 동수는 정장 차림으로 병원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차트를 보던 서연이 그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동수야, 그는 장난스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 병원 보안 책임자가 누군지 점검하러 왔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그의 팔을 툭 쳤고 두 사람의 손은 자연스럽게 맞잡혔습니다. 그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던 윤사라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편의 사진과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그리고 그 곁에 선 서연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괜찮아요. 윤사라는 사진 속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 이렇게 잘 컸어요. 그날 저녁, 윤사라는 한남동 대저택이 아닌 동수가 오래 바라보던 재개발 구역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옥탑방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서툰 손놀림으로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집밥의 냄새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값비싼 음식도 화려한 식기도 없었지만 그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식탁이었습니다. 동수는 숟가락을 들고 잠시 멈추었다가 눈물이 맺힌 채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엄마. 윤사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늦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 옥탑방 안만큼은 그 어떤 겨울보다도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길고 혹독했던 겨울은 끝났고 상처로 얼룩졌던 삶 위에 마침내 진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난로가 되어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가족으로 말입니다.